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도 실패했고 그다음에 이번 정부도 가격을 잡는 거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이 30평대 아파트의 시세 변동들을 정권별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2003 년도부터 2008 년도가 시세가 80% 올랐습니다. 서울의 평균 시세 변동이 2억 3천이 올랐는데 지금 2억 3천이 얼마 아닌 것 같죠. 이게 3억에서 5억 3천이 오른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가격들이 좀 떨어졌죠. 이때 지방은 많이 올랐어요. 지방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서울이랑 수도권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이때. 공급을 엄청 냈거든요 이명박 정부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21%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게 평균이 5억 8천에서 12억 6천. 문재인 정부는 이번 규제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잡으려고 했잖아요. 119%가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뭐 시장이 원래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조금 덜 올랐죠. 규제 완화를 좀 펼치고 했으니까. 그리고 2025년 5월 이후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이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죠. 여기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규제하면 누적 수요가 적체되고 그리고 정책이 다시 나오고 그 정책이 희미해지면은 또 가격들이 올라가고 그 올라가면서 규제를 하면은 누적 수요가 또 적체를 하고 이게 이제 반복될 겁니다. 반복되면서 가격들이 일정하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그냥 등락을 요동치면서 순환들이 되면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게임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뒷북을 많이 치잖아요. 좀 안 좋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뒷북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르면은 오르는 초입에 설마라고 사람들이 뒷북을 치고 오르는 막바지는 끝물 잡아서 뒷북을 치고 오르는 도중에는 또 설마 더 올라 하면서 뒷북 치고 그다음에 지금의 뒷북은 하락을 좀 치고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인제 뒷북을 치는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재명 정부의 시장은 5 년간은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가격이 오르고 정부에서 즉각 규제를 합니다. 뭐 이번처럼 일요일 날 새벽에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심리가 잠시 주춤하고 거래량이 둔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금방 다시 상승할 거고요. 그 상승을 하면은 정부에서 또 즉각 규제를 할 겁니다. 다시 주춤하겠죠. 요거를 굉장히 많이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하고 이 순환이 이번 정부에서 내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시장의 가격들이 이럴 걸 알면서도 정부 투기조사 칼날 줄줄이 셔터 내린 잠실 중개업소. 인제 조사한다고 하잖아요. 올해 조사한 게 12,000 건인데 벌써 작년보다 3,000 건이 많고 20억 이상은 전수조사 방침에 며칠째 영업 중단한 중개업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래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래 제한이 가격을 못 멈추게 하거든요. 이것도 거래를 방해하는 건데 감시 감독에 대한 부분도 거래 제한에 일부 영향을 미치거든요. 문을 닫게 하니까. 근데 가격 못 멈춥니다. 과거에도 못 멈췄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뭐 잠실 거래성지 통째로 셔터 내렸다. 이번 그거죠. 자, 이거 혹시 어떤 정책인지 아십니까? 이게 2017년도 파리 정책 보고서를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보시면은 주택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이때도 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지고 불법 행위를 단속해서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국토부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 직위를 부여해 가지고 이때도 특사위를 발동시켜 가지고 특공대를 보내서 시장의 단속들, 관리 감독, 감시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도 똑같이 정부 단속에 개점 휴업이 들어가 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이 낭패를 보거나 귀찮아서 문을 닫아 버립니다. 왜냐하면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뭔가 잡힐 수 있고 내가 모르는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점으로 갔었죠 이때도. 근데 2020년도도 보시면은 "강력 단속하겠다. 특사경 대폭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볼까요? 2006 년입니다. 개점 후업했죠. 이게 또 강력 단속 강화를 했습니다. 이때도 규제 1115 대책이 나와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집값 잡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못 잡았습니다.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습니다. 집은 필수재거든요. 결국은 거래 제한을 쪼끔을 만들고 가격도
멈추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출 제한도 시장을 좀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또 무너질까요? 이거 못 무너뜨려요, 이것도. 지금 경매 투자자 대출 0 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2 주택자는 경매 대출의 LTV 경락 대출 LTV가 0 입니다. 0.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97 대책에서도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 어떤 LTV는 이제 0 입니다. 2 주택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보통 그 매매 사업자들이 경매를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매매 사업자를 내서 경매를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 경매 대출을 받아 가지고 상품화시키고 매도하고 매매 사업자는 빨리 팔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인제 세금이 좀 덜 나오니까. 그래서 요렇게 인제 사고 팔고를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는. 근데 매매 사업자도 경매를 좀 활용을 많이 하고 2 주택자 매매 경매 대출도 지금 0 LTV가 0 입니다. 근데 경매까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걸까? 결국은 이것도 풀어 줘야 될 텐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경매라는 것 자체를요 굉장히 나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나쁜 걸로. 근데 이 경매는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나쁘게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경매가 타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매한 물건을 아우 재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경매는요 실제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꼭 필요한 제도예요. 이게 국가 경제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를 해갈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냥 이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경매라는 게 매수자들 경쟁을 붙여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은 매수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방식이 법원에서 선택한 이유는 경매 물건을 최대한 비싸게 매각을 해야지 채권자에게는 최대한 많은 채권을 회수하게 해 주고 채무자에게도 최대한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각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관여할 때 경매의 수요자도 있어야 돼요. 그 수요자를 막아 버리잖아요. 경락 대출을 막아 버리 그래서 경락 대출이 사실은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경락 대출이 사실은 90% 까지 되고 그랬어요. 지금은 인제 대출이 인제 어렵지만은 지금은 경락 대출뿐만 아니라 대출이 지금 다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아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경락 대출도 어느 정도 많이 막힘 현상이 있는데 경매도 낙찰률이나 낙찰가율이 변동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혔나요? 가격들을 결국은 경매로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없으면 이건 좀 풀어 줘야 되거든요. 대출로 경매를 투기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경매의 국가적인 순기능을 먼저 고려를 해야 돼요. 예전에 그 대출 막을 때도 그 이주자 대출 이주 대출 막아 가지고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너무 이런 걸 디테일하게 그냥 안 막는 게 제일 좋지만은 그냥 순기능을 하는 것까지도 다 막는 것들이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집값 못 잡아요, 이렇게 막아도. 그리고 지금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사철인데 전세 매물 실종,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이 굉장히 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심화가 되었을까요? 분양 신축 감소했죠. 그다음에 신축에 실거주 요건 들어가죠. 조건부 전세 대출에도 실거주 요건 들어가죠. 보증보험제도 규제했죠. 앞으로는 전세도 DSR 규제한다고 하고 그리고 혹시나 임대인이 대출이 있으면은 임대인의 대출의 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DSR도 적용시킨다고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매물이 없고 지금 내년에 또 되게 인제 공급이 더 부족한 시기잖아요. 착공 물량도 없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물이 잠기고 씨가 마릅니다. 앞으로 더 마를 겁니다. 앞으로 더 마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실은 이런 거죠. 리센츠 같은 경우도 5구 타입이 전세 매물이 지금 찾아보면요. 한 건 있어요, 한 건. 리센츠가 5,500 세대입니다. 그리고 트레지움이랑 재건축 아파트는 장매 아파트도 매물수가 10 건이 안 돼요. 헬리오시티도 5구 타입 전세 매물 얼마 없어요. 되게 큰 단지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심화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신축 분양 감소시키고 조건부 대출, 실거주 요건 만들어 버리고 보증보험 규제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전세 DSR 규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잡힐까요? 갭 투자자 잡으려고 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을 이렇게 괴롭혀도 될까요? 아니 그 주거 사다리가 전세가 있어서 굉장히 싸게 주거비를
지불하고 우리가 주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다리가 인제 깨지는 거죠 지금.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대출을 하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보시면은 3억 전세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놀란 이유 대출이 안 돼요. 뭐 지금 정부에서 시중은행에서 금리도 다 다르고 그리고 우리은행은 비수도권에서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내주지 않는대요. 원래 수도권만이잖아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서는 비수도권에서의 조건부 전세를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막 뒤죽박죽이고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도 인제 어려울 거예요. 10월 월부터는. 가계대출이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요것도 인제 총량 소진으로 대출들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규제 5대 은행 주담대 뒷걸음질 실수요자 주거계획 포기. 예 지금 이사에 대한 자유들을 완전히 망쳐 놓고 있습니다. 여기 인제 사례 나온 게 이 규제발 대출 절벽 속에 주거 관련 계획을 포기하는 실수요자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사례에서 광교의 38평 아파트를 거주하는 연봉 1억 4천만 원의 40대 대기업 개발자가 자녀 교육을 위해 목동 27평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대출 알아보려고 하다가 이사 계획을 접었답니다. 이게 인제 수요 적체를 만들고 거래의 동맥경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이거 또 인제 나중에 풀리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 몰리잖아요. 그럼 또 규제할 거잖아요. 이거 반복되면요. 시장만 불안하고 가격들이 떨어지진 않고 시장만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정적 어려움이 변명이 되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는 마십시오. 내년 2월 정도로 잔금을 치르는 날짜로 전세든 매매든 맞춰 놓고 그리고 그 재정 계획들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례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뚫릴 수 있는 틈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4 개월 정도 돈을 쓰기가 힘들다. 그래도 돈이 빵꾸가 났다 하면은 절 찾아오십시오. 그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쓸 수 있는 거는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렇게까지는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차 시장의 불안을 자극을 시켰는데 이런 임차 시장의 불안은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매매 시장을 자극시키겠죠. 수요자는 이동을 계속하거든요. 전세의 수요자가 나중에 에라이 모르겠다면서 인제 매매로 가 버려요. 전세의 수요자가 지금 매매 시장도 좀 불안하다고 생각이 드니까는 월세로 옮겨갔잖아요. 왜냐하면 전세보다 월세가 싸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월세가 지금 더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차인들의 선택지는요 매매로 인제 옮겨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예를 들었는데 감시 감독도 가격을 멈추지 못하고 거래 제한이 가격을 못 멈춘다는 거죠. 대출 제한도 시장의 가격을 무너뜨리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임차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의도치 않게 불안하게 했지만 이 불안한 정책은요. 매매 가격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부동산의 기준들이 지금 시장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집값은 빠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기 힘든 시기에 도래했다. 요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런 예들을 볼 수 있죠. "윤상지 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 1.59 인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1.59 라니깐 체감이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약간 떨어진 시기도 있었지만요. 떨어진 적 없습니다. 이게 집값이 떨어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공사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오르잖아요.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 기본형 건축비가 시기별로는 다르지만요. 이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75만 원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가 한 80만 원. 문재인 정부 때 인제 거의 가니까 180만 원 때까지 왔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19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10만 원까지 왔었죠. 지금 현재 이 1.59가 오르면요 217만 원이 됩니다. 이거는 분양가고 여기 보면은 217만 원. 1.59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인건비, 공급 부족, 그다음에 규제의 반복으로 수요의 적체와 착공 물량 부족으로 가격을 자극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시장이 펼쳐질 겁니다. 그 유동성 시장에 또 인제 요소로 포함되고 있는 게 이런 또 공사비라든지 이런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첫 번째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빠지기 어렵고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공급 부족, 인건비 상승, 공급 부족, 그다음에 규제의
반복으로 수요의 적체, 착공 물량의 부족 등으로 가격이 계속 자극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가져가야 될 부동산 기준요. 단기적으로 가격 떨어지기 힘들다.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빠지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값은 현재의 가격보다 미래의 가치를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 호재들이 나오면은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 구로 등 중공업 지역의 재건축 호재, 재개발 재건축 호재겠죠. 용적률 특례를 확대하겠다. 이게 용적률 특례를 확대하겠다는 게 용적률 높여준다는 거잖아요. 최대치를 써먹을 수 있도록 하고 중공업 지역에서는 공공기여 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요런 것들을 짓지 않고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특례 사업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사업성이 좋아졌다는 의미죠. 그럼 여기 최대 수혜지는 어디일까요? 성수동. 그다음 수혜지는 영등포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서울에는요. 여기가 이제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보면요. 이렇게 지적도를 펼치면은 이런 색깔이 나옵니다. 색깔이 나오는데 요 보라색 계열, 파란색 계열이 공업 지역이거든요. 서울의 한 3% 정도가 공업 지역입니다. 공업 지역은 이 영등포 쪽하고 구로, 금천 쪽 요게 인제 다 있죠. 그리고 개봉 쪽에도 구로 쪽하고 개봉 쪽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성수동 쪽. 성수 1가 2가 3가 요때 여기 있는데 서울숲 바로 옆에 여기가 다 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 그리고 인제 도봉 쪽 여기 창동 위쪽하고 여기도 아파트들이 있어요. 요런 지역들. 여기에 인제 쪼끔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쪼끔 괜찮을 때가 성수동하고 이제 영등포 쪽에 인제 재건축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이제 쪼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이 지금 켜져 있는 게 재건축 물건들입니다. 예. 그래서 요런 지역들이 인제 쪼끔 수혜를 보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뭘 가져가냐?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좋아질 가치들이 있는 곳들은요. 집값에 쪼끔은 비싸고 싸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발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것들도 쪼끔은 생각하고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월판선 개통 강남까지 20분 서평구 집값 들썩. 아직 이 월판선이 되게 머나먼 길이었는데 지금 가시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먼 길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판교가 집값이 들썩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서판교가 수혜에 맞습니다. 굉장히 큰 수혜입니다. 왜냐하면 동판교랑 서판교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서판교가 판교랑 이어지면 일자리랑 연결이 더 쉽게 되는 거잖아요. 요것도 수혜가 맞는데 수혜지는 인덕원, 그다음에 광명, 시흥시청, 송도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도 급행의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여기 한번 내리고 한 번 내리고 한 번 내리고 한 번 내리면요. 판교까지 몇 분 만에 오죠? 30분 만에 오나요? 30분 만에 옵니다. 급행으로 하면은. 진짜 빠른 거예요. 송도에서 판교까지 원래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은 요런 일자리 접근성들이 간간히 좋아지는 지역들, 광명은 일직동이죠. 여기는 이제 서해선까지 이제 연결이 되죠. 서해선, 그다음에 신안산선, 그다음에 월판선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신익시청도 신안산선 들어와요. 그다음에 월판선 들어오죠. 그다음에 인도군은 4호선 연결돼 있고 GTX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월판선 들어오죠. 요런 지역들이 다 수혜 지역입니다. 이런 게 장기적으로 괜찮고 시기적으로 광명, 인덕원, 시흥은 조금 늦게 올 것 같은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런 데도 내 돈에 맞는 물건인지 찾아보는 게 되게 좋아요. 미래의 가치를 바라본다면은.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부동산의 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서울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못 들어가면은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반을 마련할 때 내가 돈이 부족해.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데서 나만의 강남을 찾아서 진짜 서울로 진짜 강남에 들어갈 수 있는 디딤판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디딤판을 마련하려면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곳이 지역이 발전하고 진일보할 수 있는 지역들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인덕원에 있는 의왕 쪽이나 아니면은 이 근처에 있는 군포 쪽이나 광명 같은 경우도 일직동이 아니더라도 그 파생되는 지역들을 좀 유심히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가져가야 되는 부동 기준 중에 하나가 장기적으로 집값이 빠지기 어렵고 단기적으로도 떨어지기
떨어지기 힘든 시기다. 두 번째가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보고 거기에서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진일보하는 지역들을 찾아서 내 재정에 맞게 이런 입지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에서 질 좋은 집 내기 힘듭니다. LH 이거를 내라고 읽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그래서 LH 아파트를 내 집 이라고 하던데 LH가 민간처럼 양질의 아파트를 짓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양질이라고 했는데요. 양은 맞습니다. 10년 뒤에 그것도 질은 모르겠습니다. 질 하려면 돈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공공은 질 좋은 집을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분양보다 임차 물량들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3기 신도시가 임차 물량이 거의 40%가 돼요. 2기 신도시가 22%고 1기 신도시가 2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번에 LH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민간이 참여를 못 하잖아요. 민간이 참여를 못 하면요. 공공에서 시행하면요. 특별 분양이 더 늘어납니다. 특별 분양이 더 늘어나면요. 지금 3기 신도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좀 심각할 경우에는요. 공공임대주택이 50%가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H가 민간처럼이라고 했지만은 민간처럼 희망하지만 민간처럼 양을 낼 수는 있지만은 민간보다 질 좋은 아파트는 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서울에도 이런 아파트들이 필요한데 서울은 안 나오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민간 분양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착공 물량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4년 전부터 착공 물량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 물량도 내년에 많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민간 분양은 풍기. 그러면 이건 집값 자극입니다. 공공주도 확대에 민간의 풍기라고 했는데 민간 분양은 갈수록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뭐 5년 차 되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희소성이 커지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규제책 더 낸다고 했죠.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투기 수요 끊임없이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낼까요? 자,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급책을 내고 규제책을 내는 것 중에서 대출과 공급책을 내죠. 그다음 뭐 남았죠? 이제 세금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토호제랑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할 가능성들이 있고 내년은 세금에 대한 규제들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는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은 공시가 현실화 방향에 대해서 용역 발주를 했고 내년부터 조금 엄격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보유세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 그거 이제 폐지하겠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중과 지역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커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박민수 뭐 대표님 유튜버 하시는 분이시죠. 다주택자 연내 주택 정리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세금 규제를 한 번에 쏟아질 거랬는데 내년에 세금 규제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공급과 규제, 내년에는 세금 그리고 또 필요하면 대출 이게 이제 반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고편에서 본편 규제가 쏟아지는 시기가 하반기부터 나올 수 있다. 이건 이제 마음가짐을 좀 잘 가지고 가야 되겠죠. 네, 광고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언제죠? 9월 27일 네, 토요일 제 사비를 털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는 게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 이걸록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쿨TV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투자 트렌드쇼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잣돈을 만들려면 복리의 마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잣돈을 무럭무럭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자산을 발견해야 합니다.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는 자산과 현금 흐름의 균형점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야, 이거 누구나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자산의 씨앗을 뿌리고 나무로 키우고 열매의 결실을 맺는지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쿨TV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 주식, 부동산,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한 곳에 모아서 2025년 투자 트렌드쇼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경험과 지식 없어도 됩니다. 자산으로 삶을 지키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오십시오. 나머지는 트렌드쇼 전문가들이 책임지겠습니다. 10년차 미국 주식 투자자가 1억으로 10억을 만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적은 돈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투자 비밀 노트를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강의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제 자산을 많이 불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핵심 지역의 신축을 마련하는 아주 효율적인 지름길이구나. 이번 강연에서 그 엑기스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따박따박 현금 흐름이 나오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이제 곳간에서 빼먹는 맛없는 곶감은 안 드셔도 됩니다. 2025년 9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역 그라운드 옥탑에서 진행되는 자산 트렌드 쇼는 내 인생에 맞는 이정표를 발견하고 자산 증식의 시작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년 9월 27일 오후 1시 강남역 그라운드 옥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보셨죠? 예, 우리 열심히 뭘 준비를 했는데 내 삶의 유익을 또 자산의 유익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같이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